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여기 일본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평소 외국을 여행하는 것과 외국에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일본보다 후진적인 국가로 떠나면 고생길 뿐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마주친 할머니들과 한국의 어떤 비밀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미노 시노부예요. 일본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죠. 아침 9시 정각에 전화가 울렸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야 했어요. 제가 컨설턴트로 일한 지 23년이 되는데 고객들이 이렇게 일찍 전화를 걸어오는 건 누군가가 정말 큰 문제에 빠져 있을 때뿐이었거든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뭔가 신비로웠어요.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여성이 번역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죠. 한국 이주 관련 서비스 번역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왜 한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지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오후 2시에 임페리얼 호텔 2807호실에서 만나자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이주라니? 요즘 누가 한국으로 이주를 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을 아직도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기술도 뒤떨어지고 음식도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커피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 일을 그냥 무시하고 싶었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항상 그랬듯이 말이에요. 정장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은 저를 긴장시키고 있었어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만 묵는 곳이었거든요. 로비는 금장식과 크리스털 조명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을 걸어가는 제 구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28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반짝이는 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해보고 있었죠. 전문적인 블레이저, 실용적인 구두, 진지한 비즈니스 표정.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죠. 스위트룸 문이 열렸을 때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방이 제 아파트 전체보다 더 넓었거든요.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디자이너 가방들이 장식품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돈을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세 분의 여성이었어요. 마치 여왕님들이 궁전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각자 입고 있는 옷이 제가 한 달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비싸 보였어요. 보석들이 빛을 받아 작은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이분들은 평범한 할머니들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여성분은 은빛 머리를 완벽한 단발로 잘라놓고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똑똑해 보였죠. 몸에 딱 맞는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요.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제 전문적인 가면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여성분은 키가 작으셨고 긴 검은 머리를 우아하게 뒤로 넘기고 있었어요. 손가락에 물감 자국이 묻어 있었는데 이렇게 잘 차려입은 분치고는 좀 이상했죠. 미소가 따뜻하고 진짜 같았어요. 제가 비즈니스 미팅에서 보던 가짜 미소와는 달랐거든요. 세 번째 여성분은 교장 선생님처럼 꿋꿋하게 앉아 있었어요.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고 있었죠. 크림색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교육과 품격을 말하고 있었어요. 세 분 모두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아직도 문간에 서서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정말 전문적이네요. 시노부하며 자책했어요. 첫 번째 여성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지휘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농부들이 채소를 키우고 모든 사람이 이웃을 알고 지내는 작은 시골 마을로 말이에요. 저는 정말 웃어버렸어요. 웃기기 때문이 아니라 제 뇌가 듣고 있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부유한 일본 여성들이 한국 농촌 마을로 이주한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세 분의 표정을 보니 완전히 진지하셨어요.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고 농담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이 세 분의 부유한 여성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 시골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번역길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시작이었던 거죠. 그땐 아직 그걸 모르고 있었지만요. 2주 후 저는 수십억 원어치의 회사와 집을 팔아버린 세 여성분들과 함께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비행기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고 아직도 이 모든 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야 씨는 창가에 앉아서 한국어 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책을 마치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처럼 소중히 들고 있었죠. 몇 분마다 작은 소리로 단어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요코 씨는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게 될 것들을 상상해서 그리고 있었죠. 굽이치는 언덕들, 전통 가옥들, 텃밭들, 웃고 있는 농부들. 그림들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가 떠나온 바쁘고 스트레스 가득한 도쿄와는 전혀 달랐죠. 치하루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비싼 보석들을 모두 벗어놓고 오셨거든요. 지금은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1등석 좌석과 디자이너 옷을 빼고는 말이에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제가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궁금했어요. 이 여성분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도와달라고 저를 믿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죠?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러운 거리, 낡은 건물들, 현대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인정하건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가 살짝 흔들리며 한국에 착륙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표지판들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기술이 도쿄공항보다 더 발전되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서울에 머물지 않았어요. 목적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버스로 몇 시간 걸리는 곳이었죠. 한국 시골을 지나가면서 이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산들이 아름다웠어요. 끝없이 펼쳐진 것 같은 초록숲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농장들이 계곡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조각보 같았어요. 곡선 지붕의 전통 한옥들이 태양광 패널을 단 현대식 집들과 나란히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보였죠. 요코 씨가 처음 눈을 본 아이처럼 버스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어요. 감나무 아래 앉아서 점심을 나누며 웃고 있는 노부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세요.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도쿄에서 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서로를 즐기며 지내는 걸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답할 수 없었어요. 요코 씨 말이 맞았거든요. 도쿄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거나 돈이나 건강 걱정으로 근심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만족스럽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버스가 드디어 동화 같은 마을에서 멈췄어요. 돌담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전통 가옥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산들이 사방으로 우뚝 솟아 있었는데 마치 우리를 보호하는 팔 같았어요. 공기가 신선하고 깨끗했어요. 도쿄의 자동차 매연과 콘크리트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죠. 나이 드신 한국 여성분이 우리를 맞으러 나오셨어요. 소박한 옷을 입고 계셨는데 정원 일을 하셨는지 손톱 밑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웃음과 햇살로 주름진 얼굴을 하고 계셨죠. 이분이 바로 마을 이장님인 금순 씨였어요. 우리의 비싼 옷과 도시구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한국어로 직접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번역해야 했어요. 왜 여기에 왔어요? 저는 새 여성분들이 문화 교류나 관광에 대한 정중하고 복잡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야 씨가 한국식으로 깊이 인사를 하며 저까지 놀라게 한 말을 했어요. 사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 간단한 대답이 금순 씨를 만족시키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시더니 마을 안으로 따라오라고 손짓하셨어요. 흘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국경을 넘은 것보다 더 큰 걸 건넜다는 걸 말이에요. 삶이 더 천천히 흘러가고 사람들이 서로를 진짜로 바라볼 시간이 있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이 여행이 벌써 우리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막 도착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 너무 일찍 왔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금순 씨가 우리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낡은 고무 장화를 한 켤레씩 나누어 주셨는데 한때는 좋았을 장화들이었어요. 마른 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흙과 채소 냄새가 나고 있었죠. 먹고 싶으면 일해야 해요. 한국말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번역하고 나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세 여성분들이 더러운 농사용 장화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쿄에서 이분들은 모든 걸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정부, 운전기사, 비서, 정원사들 말이에요. 이제는 직접 손으로 땅에서 채소를 뽑아야 했어요. 아야 씨가 제일 먼저 장화를 신었어요. 발에 비해 너무 커서 걸을 때마다 푹푹 소리가 나고 있었죠. 요코 씨는 자기 장화에서 균형을 잡으려다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치하루 씨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자신의 손톱을 내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텃밭은 마을 회관 뒤쪽에 있었어요. 초록색 식물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마치 자연이 만든 마트 같았어요. 무, 상추, 파, 배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채소들이 가지런한 줄을 이루며 자라고 있었거든요. 80세쯤 되어 보이시는 박순자 할머니가 제대로 수확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정원을 누비는 모습이 마치 무용수 같았어요. 거칠어진 손이 어떤 채소가 다 자랐고 어떤 게 더 기다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아야 씨가 처음 물을 뽑으려고 시도한 건 완전히 망했어요. 초록 잎사귀를 잡고 너무 세게 당겼거든요. 잎사귀만 손에 남고 무는 땅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부러진 잎사귀 한 움큼을 들고 마치 자신을 모욕한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요코 씨는 상추를 따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흙이 덕지덕지 묻은 채로 말이에요. 치하루 씨는 팔을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뒤로 물러서면서 한 줄을 통째로 장화로 짓밟아버렸어요. 너무 속상해 보여서 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포기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웃기 시작했거든요. 배에서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부유한 고객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런 웃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서툰 한국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질문하고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참을성 있게 몇 번이고 보여주셨어요. 물을 살살 비틀어서 뽑는 방법, 상추를 밑동에서 자르는 방법, 옆에 팔을 망가뜨리지 않고 뽑는 방법을 말이에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바구니 몇 개를 채소로 가득 채웠어요. 계속 구부리고 있었더니 허리가 아팠고 손은 더럽고 아팠어요. 세 여성분들은 지쳐 보였지만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딴 채소를 올림픽 메달처럼 들어 올리고 있었거든요. 진짜 시험은 그날 밤 마을 저녁 모임 때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정원에서 가져온 음식을 들고 마을 회관에 모이고 있었어요. 긴 테이블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는 냄새가 나는 알록달록한 음식들로 덮여 있었죠. 도쿄에서 이분들은 보통 비싼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개인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드셨어요. 이제는 소박한 나무 벤치에 앉아서 그날 아침 흙에서 뽑은 채소를 먹고 있었어요. 아야 씨가 무김치를 한 입 먹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코 씨는 상추를 된장에 찍어 먹으며 고급 호텔 어떤 샐러드보다 맛있다고 말했어요. 치하루 씨는 조심스럽게 모든 음식을 맛보며 재료와 요리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분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아무도 돈이나 회사나 화려한 도쿄 생활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냥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새로운 이웃 3명일 뿐이었거든요. 마을의 컴퓨터 전문가인 영수 씨가 요코 씨 옆에 앉아서 다양한 채소의 한국어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아야 씨와 농사 요령을 나누며 초보 정원사를 대하듯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아이들은 테이블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이 여성분들이 마을 전체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녁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봤어요. 도쿄에서 자신들 주변에 쌓아 올린 벽들이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는 CEO도 이사회 멤버도 재단 이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음식을 기르고 이웃과 함께 식사하며 웃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별빛 아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치하루 씨가 저를 놀라게 한 말을 했어요. 음식이 기쁨 같은 맛이 날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네요. 그날 밤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새 여성이 주소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성공과 책임과 황금 세장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들의 일부를 찾는 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마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다시 사람이 되는 법을 말이에요. 6개월 후 저는 서울공항에서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한국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었거든요. 새 여성분들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마을에서 보낸 몇 달 동안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아야 씨는 김치를 너무 맛있게 담그게 되어서 마을 할머니들이 레시피를 달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요코 씨는 산 너머 석양과 놀고 있는 마을 아이들을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어요. 치하루 씨는 한국 아이들에게 일본 글자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리 중에서 한국어를 제일 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도쿄 생활에서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걸 찾았다는 거였어요. 마음의 평화를 말이에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일을 마무리해야 했어요. 도시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조용한 마을 생활을 몇 달 동안 하고 나니 도시가 시끄럽고 무서워 보였거든요.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바빠 보였어요.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고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야, 요코, 치하루 씨가 자리에 차분히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에 이분들의 삶을 지배했던 그 미친 듯한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착륙하자마자 도쿄가 소음의 벽처럼 우리를 덮쳤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 고함 소리, 공사 기계 소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전철 안내 방송. 마을의 부드러운 소리들에 익숙해진 후라 도시가 귀를 괴롭히는 벌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공항에서 신문을 봤을 때였어요. 우리 이야기가 일면 뉴스에 나와 있었거든요. 새 여성분들이 한국 정원에서 일하는 사진이 곳곳에 실려 있었어요. 제목들은 미친 부자 여성들이 책임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외치고 있었죠. 언론의 관심이 엄청났고 대부분 나쁜 내용이었어요. TV 기자들은 회사를 버리고 간 이분들을 이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업 가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고요. 소셜미디어는 평범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부자들이 장난치고 있다는 화난 댓글들로 폭발하고 있었어요. 가장 심한 공격은 가족들에게서 왔어요.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거라고 기대하며 자란 성인 자녀들이 갑자기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려는 엄마들과 마주하게 된 거죠. 변호사들이 고용되었고 의사들과 상담했고 가족 모임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이 세 여성분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게 이 폭풍을 견뎌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화를 내며 맞서거나 화난 목소리로 자신들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진실을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주변의 모든 고함 소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자들이 편안한 삶을 떠난 걸 후회하느냐고 물었을 때 요코 씨가 미소 지으며 세계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한 대답을 했어요. 편안함을 떠난 게 아니라 찾은 거예요. 법정 다툼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자녀들은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사업 파트너들은 회사 매각을 막으려고 소송을 걸었고요. 일본 언론은 이분들을 나라를 버리는 배신자처럼 다뤘어요. 하지만 새 여성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저택들을 팔아서 교육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미술품 컬렉션은 박물관에 기증했고요. 회사들을 정리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마을 친구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야 씨는 박순자 할머니의 관절염이 자신의 도움 없이 텃밭일을 하면서 더 나빠지고 있을까봐 걱정했어요. 요코 씨는 마을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게 그리웠고요.
치하루 씨는 겨울이 오기 전에 마을회관에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을지 궁금해했어요. 마지막 법정 심리는 추운 12월 아침에 있었어요. 판사가 각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대답들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어요. 아야 씨는 70년 동안 재산을 쌓았지만 행복해지는 법은 6개월 만에 배웠다고 했어요. 요코 씨는 평생 비싼 미술품을 모았지만 한국 석양을 그리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치하루 씨는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지만 한국 할머니들에게 국 끓이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중요한 걸 배운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말했어요. 판사는 이분들이 완전히 정상이고 자신의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3주 후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다시 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돌아올 표가 없었어요. 세 여성분들은 새로운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만 담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서울로 내려가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이분들의 표정에서 순수한 기쁨을 봤어요. 더 이상 외국으로 여행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너무 오래 떠나 있던 딸들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텃밭에 씨앗들을 보관해두고 있었어요. 영수 씨는 이분들의 집을 새로 칠해놨고요. 마을 개들까지도 이분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마을 회관에 둘러앉아 저녁을 나누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세 여성분들은 단순히 주소를 바꾼 게 아니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비밀을 발견한 거였어요. 진짜 부는 소유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마을 회관의 따뜻한 불빛에 빛나는 이분들의 얼굴을 보며 알았어요. 평생 찾고 있던 집을 드디어 찾으셨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